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형법을 함께 공부할 강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형법을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제 동영상 강의는 암만 해도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되기 쉽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실제로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공부하면서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피드백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동영상 강의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좀 취합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만 해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대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는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또 쉽게 잃게 되는 그런 영역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요 강의 형법에 대해서 좀 흥미를 유지하면서 실력을 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의견 수렴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강의가 쭉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그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 형법은 대체로 다 객관식, 20문제일 수도 있고요. 대체로 25문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내게 됩니다. 물론 경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하고요, 형사법 해가지고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합해서 40문제, 그 다음에 경찰학 해가지고 40문제 이렇게 시험에 내기 때문에 항상 20문제나 25문제인 것만은 아니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은 객관식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더불어서 이제 그 객관식 판례 플러스 형법은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 규정도 또 몇 문제씩은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경찰직이든 법원직이든 또는 검찰직이든 다 공통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판례와 중심과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조문, 형법 조문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그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론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문, 그 다음에 이론, 판례 이렇게 해서 다 고루고루 다루면서, 특히 이제 판례는 좀 상세하게 다뤄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제 첫 강의다 보니까요, 형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형법 전체, 체계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법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형법 전체 속에서, 형법 총론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형법 강론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형법 봅시다. 형법은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기본적으로 형법 전체죠. 형법 총론만 시험 보는 과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형법 그 다음에 형법 강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시험들은 형법 총론과 강론을 함께 보죠. 자, 그러면 형법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형법이 뭔지를 우리가 정의하고, 그 정의 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 형법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봐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형법이란, 즉 형법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형법이란 어떻게 우리가 정의됩니까? 일단 형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형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형벌 이외에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제재수단도 있긴 하지만 형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형벌이죠. 그리고 우리 형법은 형벌로 형법 41조에서 9가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가지 형벌. 그래서 형벌에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로,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을 내리는 그런 법률 효과로서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법률 규정은 우리가 다 총괄해서 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형법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 또는 광의의 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벌이 부과되려면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우리는 범죄 행위라고 하고 그 범죄 행위는 모두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는 모두 형법 각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형법은 형법 각칙에 규정된 그 범죄 행위하고 그걸 우리는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그 범죄의 구성요건, 형법 각칙에 규정된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다음에 형법 총칙에서 다시 와서 형법 총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형법 각칙의 그 구성요건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형법 각칙에 있는 구성요건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그 사람의 행위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부르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범죄 행위의 요건을 갖춘 후에 두 번째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위법하다는 평가를 우리는 위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형법 총칙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단계를 더 나가야죠. 즉 구성요건, 형법 각칙에 있는 그 구성요건 목록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인간의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성립하면 방금 말씀드린 9가지 내용의 형벌 중에 하나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형법을 지금 말로 제가 먼저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은 일단 범죄가 성립해야 됩니다. 범죄가 성립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뭘 부과하는 거예요? 형벌을 부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벌을 부과합니다. 물론 이 형벌 이외에 보완 처분도 있긴 합니다. 형벌 플러스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처분이죠. 처분, 보완 처분.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법원이 내리는 처분, 사법 처분, 그 보완 처분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형법은 결국 범죄와 형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뭐뭐 하면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을 살해하면 그리고 그 살해한 행위가 위법하고 또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형벌로 우리 형법 250조 1항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그 법률 효과를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범죄가 뭐냐? 범죄가 법률 요건이 됩니다. 즉 법적인 효과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이게 법률 요건인데요. 그 법률 요건은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대해서 법률 효과죠.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형벌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로 형벌이 부과되는 거죠. 형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형법 250조 1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옆에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죄형법정주의 형법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형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죄형법정주를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죄형법정주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이제 처음으로 죄형법정주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죄형법정주의 형법을 지배하는 최고의 이념이죠. 형법을 지배하는 최고 이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전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형법전에 250조 1항을 보시면 거기다가 제24장 살인의 죄 한 다음에 250조의 표제를 한번 볼게요. 250조 표제가 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 그죠? 살인. 그 살인은요. 살인죄가 아니죠. 그 표제가 살인죄, 존속 살해죄가 아니고 그냥 살인이에요. 그 살인은 250조 1항은 그 살인 행위, 범죄가 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볼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205조 1항 한 다음에 살인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205조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 그걸 구속요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구속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을 살해한 자, 그게 구속요건이고, 실제로 누군가 갑이, 실제로 누군가 A,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갑이 A를 살해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갑이 A를 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A를 살해하면 바로 그 갑에게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는 게 아니고, 갑이 A를 살해하면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면, 즉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단위 갔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임이 있으면 거기까지. 따라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총칙으로 가서 다시 위법성을 검토해서 위법성이 존재하고 다시 총칙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면 다시 각 측의 법률 효과로 와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범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률 요건이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구속요건 해당성이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구속요건의 첫 번째 해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속요건 해당성이에요. 이때 구속요건과 구속요건 해당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구속요건은 모두 형법 각 칙에 있는 범죄 목록을 말합니다. 범죄 목록. 이건 어디에 있어요? 형법 각 칙에 있습니다. 법전 조문은 각 칙이라고 하고, 이 각 칙을 해설해내는 이론서는 강론이라고 하는 거죠. 형법 총칙은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전에 있는 거고, 그 총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걸 형법 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요건 자체는 형법 각 칙에 있는 겁니다. 몇 조부터 몇 조까지냐면 87조에서부터 우리 형법 87조부터 372조까지 있는 거, 이게 형법 각칙 조문이에요. 각칙 조문. 그리고 그 각칙의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속요건이 따로 있고,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하면 그걸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해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자, 이건 어디에만 있어요? 각칙에만 있어요. 각칙에. 형법 총칙의 구속요건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존재할 수 없는지 차차 설명하려고요. 자, 두 번째, 범죄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요건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두 번째,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위법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위법성은 어디에 있느냐? 형법 총칙에 있죠. 형법 총칙에. 자, 이거는 형법 총칙에 있습니다. 형법 총칙 어디에 있느냐? 형법 총칙에 20조에서부터 24조까지 있는 겁니다. 형법 총칙에 20조부터 24조까지 있고, 이 20조부터 24조는 위법성이 있는 걸 규정한 게 아니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즉 위법성을 소극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죠. 따라서 20조에서 24조까지는 위법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따라서 20조 24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이 형법이라고 하는 법학은 이 형법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도 공부하시게 되고, 그 밖에 사실 경찰직에서 세 번째 과목이 경찰학인데요. 그 경찰학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리죠. 그 정확한 지위는 그 순경채용심에서는, 순경공채에서는 세 과목이 전부 다 법학 과목이에요. 첫 번째 과목 헌법, 두 번째 과목 형사법, 세 번째 과목인 행정학은 실제로는 행정학이 아니고요, 행정법입니다. 경찰, 특히 경찰 행정법. 그래서 다 법학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법학 과목은 전부 다 논리를 전제로 깔고 있고, 논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게 수학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결국 거의 수학적으로 해결한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수학을 외우는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이해하는 거죠.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법학은 모두 이해를 전제로 해서 그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 익숙하게 하는 거죠. 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체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형법을 공부하시면서 뭘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한 다음에 자꾸 내 입으로 그 용어들을 익숙하게 하고 그 용어들이 내 입으로 익숙해지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자꾸 큰 소리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자꾸 반복해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자, 범죄가 일단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각칙에 그 규정하고 있는 범죄 목록, 그걸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요건만 해당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그 범죄 목록인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두 번째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면 그게 인정되면 두 번째 그 행위가 위법한지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지 우리 사회 일반에서 그게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지 그 위법성을 검토하는데 우리 형법은 그 위법성에 대한 검토는 총칙으로 다시 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형법 우리 규정에서는 다시 총칙으로 넘어와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위법성이 존재하게 된 거죠.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뭐냐? 여기까지는 그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 가비한 행위, A를 살해한 행위.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상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책임이죠. 또는 책임성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이 책임도 어디에 있겠어요? 형법 각칙에는 구성요건하고 형벌만 있는 겁니다. 구성요건과 형벌만 형법 각칙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형법 총칙에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우리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 한해서 딱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죄에 한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예훼손죄에 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 각칙에 딱 하나를 뒀어요. 그거는 형법 각칙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겠죠. 그죠? 굳이 말하면 형법 총칙 20조에서 24조까지가 있고 형법 각칙에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하나 있다. 그거 하나만 각칙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총칙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책임에서는 우리 역시 책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형법 당연히 총칙에 있게 됩니다. 총칙에 있고 역시 책임도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조각 사유. 그건 몇 조가 있는 거죠? 자, 9조. 그래서부터 10조, 그 다음에 11조. 이건 아예 책임이 조각되는 거고요. 9조, 10조 1항은 특히 10조 2항과 11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12조. 강요된 행위. 자, 요 경우 이렇게 4개의 조문만 형법 4개의 조문이 조문만이 아니죠. 4개의 조문이 형법 총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로 이거 위에도 있긴 합니다. 21조 정당방위에서 그 정당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행해진 때는 그때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해서 21조 3항 그 다음에 22조도 역시 3항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 2개의 경우가 형법 총칙에서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사유입니다. 책임 조각시켜주는 사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제 범죄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세 가지 충족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된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유죄.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9조 10조 1항, 그 다음에 12조, 그 다음에 21조 3항, 22조 3항 이렇게 경우에는 책임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책임 조각이죠. 즉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돼요. 책임 조각 사유는
9조하고 10조 1항이고, 그 다음에 12조,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책임조약사유. 즉, 책임조약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역시 위법성이 조약돼서 결국 뭐가 돼요?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 이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유죄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으면 유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무죄. 이것도 역시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이렇게 된다.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효과로 뭐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형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형벌은 모두 각칙에 있죠. 그죠? 각각의 구성 요건별 형벌. 각각의 구성 요건별 형벌은 당연히 형법 각칙이죠. 형법 각칙에 있습니다. 형법 각칙의 모든 구성 요건 목록마다 형법 각칙이 구성 요건 목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성 요건 목록마다 개별적인 형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실 때 지금 형법의 출발이 뭐에서 출발해요? 당연히 요건에서 출발하겠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그 법률 효과는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률 요건의 첫 번째 출발이 뭐에서 출발해요? 구성 요건 해당성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만 되는 거니까 먼저 구성 요건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해야만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법성 책임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법성 책임은 총칙에 있고 구성 요건은 각칙에 있다면 우리 형법은 결국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차례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차례 다 충족이 됐을 때 형벌을 부과한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성 요건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구성 요건을 맨 먼저 하는 게 맞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형법의 기본서,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던 그 형법의 기본서에 그 이재상, 이와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강의를 하셨던 검사 출신 교수가 있습니다. 이재상 그 교수님이 형법 각칙의 처음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법 각칙 처음 머릿말에 형법 총칙의 기본서의 머릿말을 쓰신 다음에 형법 각칙의 머릿말에서 형법은 원래 형법 각칙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형법 각칙에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뽑아내서 형법 각칙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뽑아내서 형법 총칙에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한다면 형법 각칙이 어머니요. 형법 총칙은 자손에 불과한다. 자녀다. 마치 우리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말할 때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회사, 아들 회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굳이 말하면 그 모회사에 해당하는 게 형법 각칙이라는 거예요. 형법 각칙이 어머니고 형법 총칙이 자녀입니다. 지금 범죄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말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가 끝난 후에 위법성 책임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구성요건은 형법 총칙에는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한 개도 없는 구성요건을 형법 총칙에서 논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총칙에 논할 수 없어요? 그 구성요건은 범죄 목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죄예요. 형법 250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죄, 250조 2항에서 말하는 존속살해죄, 그 다음에 257조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 상해죄, 257조 1항, 260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죄, 단순 폭행죄, 297조에서 말하고 있는 강간죄, 329조에서 말하고 있는 절도죄,
다 다르잖아요. 333조에서 말하고 있는 강도죄. 그 구성요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달라야 다른 구성요건 목록이 만들어질 거니까. 같은 구성요건 목록을 뭐하러 여러 개를 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구성요건을 87조에서부터 372조까지 쭉 나열해 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국민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한 겁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 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거나 또는 법익 침해 위험을 발생했다는 겁니다. 침해를 했다고 하는 범죄가 침해범이고 누군가의 법익 침해 위험을 야기했다고 하는 게 위헌범인 거예요. 즉 침해범과 위헌범 이렇게 침해 또는 그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위험을 야기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 각칙을 전제하지 않고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착각이 가끔 빠집니다. 지금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21조 여기 중에 21조가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예를 들면요.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는요. 정당위만이 아니고 긴급피난도 마찬가지고 자국행위도 마찬가지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도 마찬가지고 정당행위도 마찬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하거나 책임 조각사유를 검토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의 법을 침해했지만 그 침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왜? 무죄가 되니까. 책임이 조각되니까. 그러나 그는 누군가의 법을 침해했잖아요.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책임 조각 사유까지 왔다는 말은 구성 요건에 해당했고 위법성까지도 있었고 다만 책임이 조각될 뿐인 거죠. 따라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나열했느냐라고 하면 모든 구성 요건은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87조부터 372조까지 구성 요건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게 우리 입법자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법을 침해했거나 위험을 야비했어도 그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비록 나쁘다는 평가까지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자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으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고 유죄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형법 각칙이 규정하고 있는 그 구성요건들, 이 구성요건들은 그 누군가의 법익이 누구의 법익이냐에 따라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문 순서를요 87조부터 해가지고 먼저 그 누군가가 국가일 때 이게 국가적 법익입니다. 자,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거나 또는 침해하는 위험을 야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모든 형법 각칙의 구성 요건은 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과 책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면 일단 범죄 목록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범죄 목록을 만든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했을 때 왜 이 구성요건을 만들었냐면 즉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보호 법익 때문에 누군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익 때문에 구성요건을 만든 거예요. 구성요건 목록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국가적 법익일 수 있고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있는 거죠.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하는 범죄가 있고 똑같은 원리로 그 누군가의 법익이 사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법익이 다시 뭘 수도 있어요. 개인적 법익일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 단서시. 그래서 모든 범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 위험을 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침해가 구체적 위험일 수도 있고 침해 위험이 추상적 위험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법익을 침해하거나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해서 즉 보호법익의 침해 또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은 맞는 말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법익, 즉 보호법익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법익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반드시 보호법익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법 각칙의 그 구성 요건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즉 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놓은 이 형법 각칙의 모든 구성 요건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 후에 다루게 될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는 여러분이 먼저 어머니를 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어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형법 전체를 1회독 이상, 2, 3회독 또는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형법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형법 각칙을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형법 각칙을 먼저 하시고 형법 총칙에 대한 형법 총론 하겠죠. 형법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형법 총론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수월해요. 이미 두세 번 하신 분들은 그 어렵게 총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강론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강론을 하여튼 먼저 보나 늦게 보나 강론을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총론을 볼 때는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처음으로 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법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총론을 공부하시면 다 강론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총론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론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에 배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형법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형법 전체 중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범죄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에 대한 법률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법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체계는 범죄 부분에서 첫 번째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구성 요건 및 그 구성 요건의 구체적인 누군가 행위를 하는 것, 그 구성 요건 해당성, 그 부분은 모두 각칙에 있는 것이고 그 각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논하는 것이 그 행위가 위법한지를 논하는 게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총칙에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책임까지 충족하여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형법의 전반적인 이해, 전반적인 체계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체계적인 이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형법 각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각칙에서 이제 쭉 구성요건 목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고 이제 총론으로 들어와서 총론의 또 전반적인 이해. 그래서 지금은 형법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봤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형법 각칙의 전반적인 이해 및 형법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 순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